여러분들 불이 크게 났을 때 이게 불 났다고 할 때 그 중앙정부에다 보고합니까? 막 불이 타오르는데 빨리 가서 꺼야죠. 근데 이 세월호의 경우에는요, 배가 막 침몰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현장에 있는 그 목포 해경에 122 구조대라는 구조대가 있어요. 구조대가 나와서 가지고 그냥 직접 막 지휘하고 했더라면 구조됐죠. 구조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 권한도 없고요. 보고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전부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사고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안전행정부, 그 당시 안전행정부하고 해양경찰청 상부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빨리 그 보고해라. 지금 현재 몇 명이 살아있냐, 배 안에 몇 명이 있느냐, 몇 명이 구조됐냐, 이거 보고해라. 아니 배가 들어가는데 지금 몇 명 구조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정신이 나가도 분수가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안 하면 또 이 사람도 직무 처벌 받으니까 알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UDT 대원 구조할 수 있는 또 그 해양경찰대 그 구조팀이 와가지고 다 대기하고 있고 막 물속으로 들어가서 구조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라. 지금 구조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위에서 보고하려니까 빨리 사진 찍어야 돼. 그래가지고 구조하는 배는 접근하는 걸 막아버리고요. 네? 그리고 사진 찍는 배를 갖다가 막 가지고 빨리 사진 찍어라. 보고해야 되니까. 이 영화 사진 찍는 겁니까? 네. 아니 배가 지금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사진 찍는 배만 내려보냈어요. 아니 그 안에 100명이 배 안에 100명이 있던들 200명이 있던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빨리 구조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지. 그거 보고해놨다고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 보고하라고 하는 사람들 참 제정신이 아니지만은 공무원들입니다. 국가공무원. 몇 명이 지금 배 안에 있는지 보고해라. 누가 합니까 그거? 그거 보고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배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사진 찍고 막 해가지고 막 보고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뭐 대통령이 뭐 7시간을 뭘 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대통령한테까지 갑니까 그게? 아 참 하여튼 우리나라가 행정이요 이렇게 중앙집권화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는 동안에 배는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구조팀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막 하는데도 구조팀 접근도 못하고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저희 큰 불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에 있는 소방서의 소방대장이 와가지고 야 빨리 이거 꺼 이렇게 들어가 이쪽으로 들어가 막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끄는 거지. 만약에 중앙에서 야 그 건물 안에 지금 몇 명이 있는지 보고해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네? 야 보고하는 게 문제냐? 빨리 구조해. 하여튼 모든 걸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이래야죠. 근데 이 사람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대통령한테도 보고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보고 때문에 이게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뭐 그냥 정치적으로만 이용을 하고 말이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럼 뭐 대통령이 7시간을 뭐 했냐. 7시간 뭐 하냐. 바로 그게 없고 바로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왜 대통령까지 대통령이 안들 대통령이 무슨 뭐 구조하는 전문가입니까? 뭘 어떡합니까? 빨리 구조해라. 이거밖에 지시를 더 했겠어요? 네? 보고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앙집권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게 다. 네? 근데요. 지금 여러분들 고쳐졌냐? 네. 안 고쳐졌습니다. 이거. 안 고쳐졌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제분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세월호하고 유사한 사건이 났다. 또 다 죽어요. 또. 그니 이걸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르스 환자 이것도요. 시도의 그 보건환경연구원이 충분히 그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자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을 안 줍니다. 확진 판정은 중앙정부에서 내지 너희들이 무슨 건방지게 무슨 확진 판정이냐. 이래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요. 그걸 안 내줍니다. 그걸. 그래서 이제 대구시에서 어떤 환자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확진 판정이 나왔거든요. 빨리 구조조치를 하면 좋겠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대구 시민들은 민심이 막 흉흉하고 막 SNS로 퍼져나오고 야단인데 대구시내 그 확진 환자가 생겼댄다고 막 민심이 흉흉한데 대구시는 그 가건물을 가지고요
저기 질병관리부 보건환경연구원 거길 가져가가지고 그걸 맡기고 빨리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게 정신이 있는 나라입니까 이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다음날 이제 나오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알려주지도 않고요. 결국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이리저리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아는 사람 누구 있냐 해가지고 인맥을 동원해보니까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빨리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불의 세란이 그동안에 막 퍼지죠. 막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요 국민 피해자가 몇 가지 사례를 또 거기다가 해놨는데 16페이지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군의 그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의 도시관리계획. 이게요 기본 도시 10년 동안 기본 도시계획 만들 때 먹을 때 전부 도지 시도지사 거치고 건교부 다 거치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다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건데 또 승인을 맡아라 이겁니다. 건교부까지는 안 가지만 시도지사한테 승인 맡아라. 이 승인을 맡는데 어떤 건 1년도 걸리고. 그러니 이게 똑같은 걸 왜 합니까? 그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이것도 그렇고요. 제가 이게 난이 적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걸 시도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걸 하게 되면 이게 2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왔다 갔다 한 공문이. 한 줄씩 공문을 보내고 갔다 했는데 그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도시 환경 정비교는 과거에 보면 창원시는 이것 때문에 14개월이 걸렸고 성남은 6 내지 7개월 걸리고 부천은 3년이 걸렸어요. 3년. 그동안에 그냥 시들해져 가지고 개발한다고 했는데 땅값은 다 올라가고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 그 돈 가져오려니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민원이 막 폭발을 하고 말이죠. 막 그러는데 근데 이런 건 왜 신문에 안 나느냐?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문에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시민들의 재산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되는데 왜 국민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 왜 관심을 안 갖습니까? 좀 답답합니다. 개헌 투기 분권안에 대해서는요. 이건 그동안에 이제 이 개헌 투기 자문위원회가 112회 그 회의를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이따가 이제 우리 김성호 우리 위원께서 나와 계시니까 좀 설명을 좀 듣기로 하고요. 근데 여기서 좀 원만한 안이 이것도 부족한데 이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국회 자문위원회에서 국회로 넘어가면 또 이게 약화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다 빠져버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헌의 방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의 방향. 이것은 그 앞에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3가지.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이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분권의 범위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거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거들이 됩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것이 한국 지방분권의 실태인데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이것이 만약에 저희들이 원하는 이런 바대로 된다면 아마 이만큼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만큼으로. 이거 이상이 되겠죠. 네. 재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 주권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왕적 대통령은 탄핵으로 어떻게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제왕적 국회의원은 200개 이상의 특권을 누리고 있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 소환이 유일하게 선거직 중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거 또 하자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야 우리 건 빼자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또 빼버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좀 몇 개의 헌법 조문을 좀 말씀드리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입니다. 20페이지 두 번째 줄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온다. 현재 돼 있는 거죠. 이렇게만 해서 끝을 내지는 말고 여기다 이제 이거를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을 집어넣자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입법권은 국민과 주민에게 속한다. 국민과 주민은 직접 발의할 수 있죠. 아까 여기 헌법 또는 법률안 발의하는 것처럼요. 직접 또는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에 위임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 직접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국민 주권주의니까.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국회를 거치게 되면 국회에서 또 마음대로 바꿔요. 그러니까 거치지 말고 바로 국민이 일정한 연설을 발의해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바로 그냥 선거관리위원회 통해 가지고 바로 국민투표에 붙여서 바로 헌법 개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기주의적인 국회를 빼버리고 직접 국민이 주권 행사를 하는 그런 안을 집어넣었습니다. 국회에서는 벌쩍 뛰겠죠, 이거. 그렇지만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 이외에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법률안, 대통령에게 법률안 또는 뭐 이런 걸 발의할 수 있다. 법률안 발의 두 번째 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항은 국회의원에 대한 그 소환권입니다.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규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 구성되는 지방분권 국가이다. 지방정부를 앞에다 먼저 집어넣은 거는 취재를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 우선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요. 모든 공공사무는 국민 가까이 있는 시군구가 결정 처리한다. 특별시 광역시 도는 시군구가 처리할 수 없는 공공사무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결정 처리한다. 국가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결정 처리할 수 없는 공공사무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결정 처리한다. 요것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든지 시군구나 시도가 중앙정부의 승인 맞는 것은 다 없어집니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군구나 그 국가나 광역시 도는 권한의 범위 안에서 법률 또는 조례를 만들 때 만약에 국가가 지방의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그런 사무를 법률을 만들면 어떡하냐. 법률이 효력이 없다. 지방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그 중앙정부가 법률을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아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공천에 대한 겁니다. 정당은 제8조 2항이 정한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시군구의 장 및 의회의원 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거 헌법으로 금지하지 않으면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뭐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요. 어느 국회의원은 어느 나라 법률에 국회의원은 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공천권을 가진다. 이런 게 어떤 나라에 있습니까? 근데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걸 못하게 막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의 종류 이것도 법률로 정해놨습니다. 이건 이유가 툭하면 뭐 구를 없애자 뭘 없애자고 정치인들이 자꾸 그런 것을 하니까 그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뭐하고요. 그 다음에 입법권을 보시면 시군 자치구의 조례 또는 지방법률 재정권 그래가지고 쭉 해놨는데 이거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도의 입법권을 해놨고요. 중앙정부의 입법권은 무엇에 한해서만 다음에 중앙 것만 외교 국방 등도 요거 하나에서만 입법권을 가진다. 그렇게 이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다른 지방정부를 감독하거나 관여하지 못한다. 이건 불란서의 헌법에 나와 있는 거를 너무 규정이 좋아서 제가 우리 헌법에다 집어넣자고 해서 넣은 건데 시도나 시군구는 똑같습니다. 평등합니다. 다 주민들이 뽑은. 근데 시도가 마치 감독기관처럼 시군구를 감독하는데 그건 평등합니다. 서로 관여하거나 감독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평등하게 해놨습니다. 정부 간의 사무 위임을 할 수 있다. 사무 위임을 할 때는 그 비용을 반드시 부담해야 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다가 사무를 위임해놓고 처리 비용은 안 줍니다.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두는 걸로 해서 해놨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놨고요. 하원의원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원의원은 지방정부의 수장, 시도지사, 시장구수, 구청장, 그 다음에 지방의원들로 구성되는 시도별 선거인단에서 선거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그렇게 해서 보면 상원의원은 지방의원들과 시장구수, 구청장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방의 이익에 대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또 국민하고 똑같이 뽑으면 국회 하원하고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의 예에 따라서 이걸 구성을 달리하는 그런 헌법 규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원 의원 정수는 150인, 200인으로 할까 하다가 그것도 많은 것 같아서 150인 이하. 지금 300명은 너무 많고요. 우리나라 정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걸로 하고, 상원 의원은 100인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구는 그 소선거구 안 되고 중대선거구로 해라 이렇게 해서 바꾸고, 그다음에 상원 의원은 시도별로 동등한 수로 한다. 시도별로 인구 몇십만밖에 안 되는 세종시나 뭐 어디나 다 부산시나 뭐나 다 똑같이 4명 또는 5명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이 주별로 2명씩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서울하고 경기도는 너무 인구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는 제 생각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2배를 하는 것이 어떨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막 필요하다면은 똑같이 그냥 해서 시도별로 그냥 4명씩 또는 5명씩 그렇게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원의원은 절대로 정당에 가입하지 못한다. 정당에 5년 동안 관여한 사실이 있으면 상원의원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정당 정치의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는 걸로 하고 1차일에서 연임할 수 있고 3년마다 2분의 1씩을 교체 선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상원의장이 양원합동회의할 때 의장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관련된 안건은 반드시 상원에 먼저 심의해라 이렇게 해서 하원에서 횡포를 막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 분권 중심의 그런 체제가 되겠죠. 국회의원의 처우입니다. 이거는 왜 지방 분권하고 관계없는데 왜 집어넣냐? 국회의원의 권한이 자꾸 커지니까 지방 분권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습니다. 국회의원은 정부 통계에 의한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로 받는다. 국회의원의 봉급을 지금 현재는요, 뭐 1억 몇천, 뭐 보좌관까지 하게 되면 3억 6천 이렇습니다. 이게 뭐 국회의원이 무슨 뭐 상전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전국 평균, 그 근로자 연금 평균 임금, 이것의 2배, 그래도 좀 생각을 해서 2배를 월급을 주는 걸로 딱 정해놓고, 그리고 제1항의 급여액 이외의 국회의원에게는 어떠한 명문으로도 금전적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도 국회의원 못하겠다. 그럼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도 애국적인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많으니까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에게는 일체 특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특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다 특권도 다 없애버리는 걸로.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들하고 다른 게 뭐냐? 아무도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은 연평균 급여액의 그 근로자 급여액의 2배 받는 거.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참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보좌 인원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지금 현재 9명인데 이거 놔두면요 점점 늘어납니다. 요 며칠 전에 또 늘린 거 아시죠? 네? 보조 인력을 또 1명 늘렸어요 또. 근데 늘리는데 국회의원들 몇 사람이 이거 욕 먹는다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또 다른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은 불평하다가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려. 이러면서 막 늘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지금 구라파에 가보면요, 제가 덴마크 예를 들게. 덴마크 국회의원이 179명인데 179명 전부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옆에 자전거 그는 데가 쫙 이렇게 있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요. 우리처럼 그냥 검은 그냥 그 위화감 넘치는 그냥 그 검은 차 그냥 좋은 거 막 타고 다니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비서는요, 국회의원 2명당 비서 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과하지 사실은. 네? 그래서 이렇게만 그렇게 해서 3인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조세 및 조정재정제도인데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와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지방정부도 조세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는 재정 운영 결과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지방정부에서 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권한 다 주고 돈도 많이 다 주고 그랬는데 막 엉망으로 운영하면 어떡합니까? 저는요 파산제를 주장합니다. 지방정부가 운영 못하면 파산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은 아주 굉장히 창피하죠. 아주 창피하고 그냥 불편하고 이웃 옆에 있는 자치단체로 사무도 보러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아니 그럼 권한만 행사하고 그럼 돈 막 쓰게 되면 중앙정부가 국민의 세금 가지고 뒷돈 대주란 얘기입니까? 권한이 그만큼 주어지고 돈을 그만큼 주었으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왜 그렇게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당신은 자치단체 장으로 뽑았느냐? 그러니까 국민들 책임져라. 유권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파산제를 동시에 주장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장은 뭐 그렇고요. 그래서 요약 결론이 나옵니다만 요약 결론에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민주권주의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헌법을 개정을 해야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법률에 위만 맡긴다면은 이 정치인들의 우리나라의 윤리 수준으로 봐서는 지방 분권은 고사하고 국민 주권주의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방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자는 김병일 우리 고문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일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지방자치, 지방분권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이 분야에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또 이 분야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비전문가이며 문외한입니다. 이런 제가 우리나라 이 지방자치, 지방분권 분야의 대가이시고 또 최고의 전문가이신 정세욱 교수님의 주제 발표에 대해서 감히 토론을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외람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 토론을 맡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세욱 교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거의 완벽한 지방분권을 실현한 그런 이상적인 지방분권 국가로 나가기 위한 개헌의 방안에 대해서 참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정 교수님의 방향에 대해서 또 목표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 다만 그것이 헌법에 이걸 명시한다고 해서 이게 완벽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걸 정말 우리가 실질적이고 정말 좋은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적으로 뭔가 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 체계와 행정구역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체계는 특별시, 광역시, 도, 소위 광역지방자치단체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라고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이렇게 2단계의 자치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역사가 오래라고 생각됩니다. 언제부터 정말 시작된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 수립부터 이러한 체제가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지방자치, 지방의회를 구성해서 단체장하고 의원을 선거한 거는 1995년부터 해서 한 22년이 됩니다만은 이런 지방자치 체계와 그 행정구역은 거의 정부 수립부터 이렇게 또 이미 그 이전 일제시대부터 유지되어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2단계 자치체계와 현재 행정구역은 지금 오늘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2단계로 자치체계가 유지되고 행정구역이 유지된 것은 정해진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수십 년 전에 아직 교통통신이
발달이 아주 안 됐을 때 정말 그런 때에 생겨난 제도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통통신이 발달되고 전국이 뭐 반나절 생활권, 몇 시간 생활권으로 이렇게 발달한 현재에 와서 이런 자치체계와 행정구역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 행정구역 간의 인구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에서 27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 앞에 세 군데는 인구가 많은 순서, 그리고 뒤에 세 군데는 인구가 적은 순서를 이렇게 6개를 비교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기도의 인구가 금년 2월 달에 통계청의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나타난 경기도 인구가 1274만 명, 서울이 993만, 부산이 349만 6천, 그리고 울산은 117만, 울산시, 광주광역시는 147만, 강원도는 154만 8천. 이런 식으로 이 광역단체 간에도 인구 격차가 거의 10배 가까이 이렇게 격차가 심하다 하는 문제 있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인구도 보면 수원시 인구가 119만 4천 명. 이건 광역단체는 울산 인구보다도 더 많습니다. 창원 106만, 고양시 104만. 반면에 경북 영양군은 18,000명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화천군 26,000, 경북 청송군 26,000. 이렇게 자치단체 간의 인구 격차가 심한데, 이걸 지금 같은 이런 행정구역과 이런 자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진짜 제대로 이 지방분권제도 이렇게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자치 체계와 구역부터 먼저 정비를 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제 생각을 한 두 가지 방안인데, 하나는 현재 2단계 광역과 기초단체 간의 그 체제를 유지를 하더라도 좀 이 가능하면 인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좀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와 경북도, 이걸 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이거를 굳이 광역단체로 나눌 필요가 뭐 있냐. 그걸 통합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그리고 인구가 적은 군단이 이거는 몇 개를 통합해가지고, 아니면 인접시하고 통합해서 좀 그래도 이 격차가 덜 심하도록 하는 게 중간, 그나마 이렇게 현실적인 방법이고, 가장 저는 이상적인 방법은 현재 2단계 광역자치체계를 1단계로, 한 단계로 완전히 개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도 이런, 하고 시군구 이렇게 2단계로 나눌 필요 없이 전국을 20개든 30개든 이렇게 자치구로 나누어서 1단계 자치구로 개편하는 것이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단계 문제점, 아까 정 교수님 주제 발표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무슨 도시 관리 기본 계획이다, 도시 주거 환경정비 기본 계획을 하는데, 시군구의 그 계획을 시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과 절차를 낭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같이 2단계 자치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뭐냐? 과연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1단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주제 발표에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헌법에다가 특별시 광역시도의 광역자치단체하고 시군구 기초단체하고 이거를 헌법에 명시를 해버리면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헌법에는 지금 그렇다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지방 행정구역 개편이나 체계 개편을 하고 나서 개헌하기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개헌 헌법에는 현재와 같이 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에 정하는 걸로 현행 헌법과 같은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방재정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뭐 주제 발표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28페이지 표에 보시면 광역단체 재정 자립도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서울이 83%고 가장 낮은 전남이 18%, 뭐 강원도 21%, 전북 23%입니다. 그리고 기초단체를 비교해봐도 가장 높은 서울 중구나 서울 강남이 약 65%, 화성시 64%인데 경상북도 봉화군 9.6%, 강진, 전남 강진 10.2%, 강원도 이제 10.7% 이런 수준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재정 자립도라는 거는 전체 지출 중에서 자체 수입의 비중이 이제 비율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지금같이 중앙정부에서 뭐 교부세나 보조금을 많이 끌어다가 이렇게 많이 지출을 많이 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거의 50%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세수 비중이 76대 24인데 비해서 중앙과 지방의 세출 비중은 40대 60이다. 그러니까 교부세나 뭐 이런 보조금까지 다 나누고 난 뒤에 이제 중앙과 지방을 비교해 보면 한 4대 6 정도로 나눠진다. 그런 결국은 지금도 국세 수입 중에 절반 정도는 지방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방 교부세나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지역 지방 간의 이 세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교부세의 조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그 국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국세 중에서는 어떤 것을 지방세로 전환할 건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지방 간의 격차는, 세수 격차는 여전히 클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정할 거냐? 또 현재와 같이 2단계 자치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말 깊이 있는 검토와 합의가 전제가 돼야 그 다음에 헌법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시간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법률에다 넘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 교수님 발표하신 그 주제 발표는 그 개헌안 중에서 5회 10일 여기에 보면 이제 각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또는 뭐 지방법률에 근거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 간의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운영한다 이렇게 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지방정부가 자체 조례나 자체 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이제 그 지방세를 징수를 한다고 합시다. 하면 그거를 재정 조정을 위해서는 세수가 많은 자치단체에서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아가지고 거두어서 세수가 적은 자립도가 약한 자치단체에다가 이제 뭐 교부세든지 이런 방식으로 줘야 될 텐데 지금은 국세 형태로 다 국세로 징수해가지고 중앙정부가 배분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정 교수님 아는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나 법률로 세금을 이제 징수한다 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나눈다고 할 때 과연 지방 그 자치단체나 주민들이
야, 우리 돈, 우리 세금 걷어가지고 왜 다른 지역에다가 보조하느냐, 주느냐. 그럼 우리 세금 줄여라. 이런 요구가 상당히 강할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것도 상당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사무 및 권한 배분 문제인데, 정 교수님 그 개헌 안에 이제 그 1조 6항부터 한 9항까지 쭉 이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저는 좀 표현상에 제 1조 6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 구성되는 지방분권국가이다. 대한민국이 중앙정부,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만으로 구성되는 분권국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저로서는 좀 어색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고 명시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타당한 표현인지도 좀 의문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 교수님 강조하신 바와 같이 모든 공공사업 원칙적으로 시군구가 결정 처리하고 보충적으로 거기 시군구가 처리할 수 없는 업무는 이제 상급 자치단체, 또 거기서 처리할 수 없는 거는 국가가 처리하는 식으로 바텀업으로 소위 이걸 뭐 보충성 원리라고 한다. 보충적으로 이제 위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뭐냐면 각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가 자체 그 법률 내지 조례로 거의 모든 행정자치 분야에 관한 법률을 내용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위로 이제 상급 기관이나 국가로 넘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많은 그 법령 이런 현재는 전부 중앙정부의 법률로 된 것을 그 내용들을 전부 각 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나 법률로 그걸 제정을 한다 하는 것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단기간 내에.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의 법률로, 그래서 아까 뭐 주제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일본이 1999년에 지방분권 일괄법을 제정해 가지고 475개 법률에 규정된 각종 사무를 그냥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관하는 이런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다가 이렇게 제정을 해서 그걸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도 현실적으로 이게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가사무나 이런 내용들을 아주 대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위임이 아니고 이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나 이걸로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결국 일본의 방식과 같이 일괄해서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법령에다 전부 열거를 해서 그 법률을 통해서 각 개별 법률을 개정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기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교육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교육자치라고 하면서 이제 교육감 선거를 별도로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하는데 그거는 또 정당 공천도 못 받고 그냥, 근데 사실상 뭐 정당의 대리인이 이렇게 이제 출마해서 당선되고 이렇게 하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건 앞으로 이거 지방 분권을 하려면 결국은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사무의 중요한 하나에 완전히 포함되어 가지고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든가 아니면 런닝메이트로 해서 같이 이렇게 당선이 되어 가지고 교육 행정도 완전히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완전히 소속되도록 하는 것이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이 지방분권국가로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이 지방자치 체계나 행정구역의 개편, 그리고 지방재정의 확충이나 지방 간의 재원 배분 방안,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 및 권한 배분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헌법 개정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시간이 개헌
지난번 그 대통령 공약으로는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을 이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이렇게 반영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헌법에다가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단계에서 한다면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만 헌법에 규정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은 법률에다가 위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모두의 그 지방 분권이나 지방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면서 코멘트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어느 전문가보다도 날카로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김성호 부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선진사회 연대 회원의 그 회원님들께서는 정말 이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그 맨바닥에서 선진국까지 이렇게 걸어오시는 소중한 역할들을 해오신 분들이 이 회원들이셔서 제가 이렇게 감히 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다 생각하고 또 그동안의 수고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포럼의 모든 분들이 다 대한민국이 선진사회, 선진국가로 나아가기를 염원하고 계시고 또 그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역할을 해오셨는데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해서 정말 후배 한 사람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구글에서 제2본사를 지금 만들려고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각 도시 지금 10개 넘는 도시들이 구글의 본사를 유치하겠다고 지금 그냥 각종 좋은 조건들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6, 7년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미국의 아마 웬만한 보신 분들 LA에 있는 유니버설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니버설 가보신 분들 보면 굉장히 사람들한테 익사이팅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유니버설이 아시아에 이제 입지를 하려고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인천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중앙부처가 허가해 주지 않아가지고 유치를 못했습니다. 결국 어디 간지 압니까? 중국 갔습니다. 네. 강원도에서는요, 레고 아시죠? 레고랜드를 유치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중앙부처가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것도 놓칠 뻔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방은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작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여러분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 워낙 경륜이 있으시니까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한 사람이 여러분 딱 대통령 되자마자 임명할 수 있는 중앙부처 공직 상급 이상 국가공무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7,000명. 더 됩니다. 더 돼요. 그리고 공기업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CEO 하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CEO, 상임 이사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 2만 명이 넘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요. 지금 3만 명이라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야당은 반대당은 발목 잡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왜요? 그 정부가 일을 잘못해야 다음에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완전히 이 마이너스 게임을 하는 정치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지금 30년째 현재 87년 헌법 처리하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30년 됐습니다. 벌써 개헌한 지가.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진정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헌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경험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이런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